안녕하세요.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어느새 칠순을 훌쩍 넘긴 남자입니다. 이 나이 먹고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참 굴곡진 인생을 살았구나 싶네요. 사람 사는 게 원래 힘든 일이라고 다들 말하겠죠. 안 그래도 힘든 인생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사건들이 정말 많았답니다. 수많은 굴곡을 넘어온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를 꼽으라면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단칸방에서 살던 때였어요. 어떻게든 단칸방에서 벗어나 보려고 가구 만드는 공장에서 청춘 다 바쳐 일만 했었죠. 하지만 월급쟁이가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도 먹고 살기 힘든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자식들한테까지 가난을 물려주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직접 가구 공장을 설립하게 됐죠. 할 줄 아는 건 가구 공장에서 가구 만들던 기술뿐이라서 가구 공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평생 월급쟁이로 살던 제가 갑자기 사장이 된다고 잘 운영했겠습니까? 뭐든지 처음이 힘들다는 말처럼 그냥 하나씩 부딪혀가면서 꾸려나갔죠. 그렇게 규모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직원도 채용했었어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나름 성과가 꾸준히 보이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쇼퍼와 합리적인 가격에 예쁜 디자인 가구들이 잘 팔리는 편이었죠. 게다가 인터넷으로 판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홍보도 많이 됐어요. 직접 가구를 구매해서 사용한 소비자들이 좋은 후기를 남겨주면서 찾아주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직접 운영하던 가구 공장이 자리를 잡아가니까 돈도 제법 벌 수 있었죠. 일확천금 같은 큰 돈은 아니어도 내 식구가 살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딸과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자식들에게 방을 하나씩 내어줄 수 있어 기뻤습니다. 그때 이사 간 집이 방 3개짜리 아파트라 아들과 딸이 방을 각각 하나씩 쓸 수 있었죠. 이사하던 날에 딸은 기뻐서 펄쩍 뛰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 방을 보고도 표정이 떨떠름해 보였습니다. 왜 그러나 싶어서 아들한테 이렇게 물었죠. 현수야, 네 방 갖고 싶어 했잖아.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아빠가 만들어준 침대 쓰기 싫은 거야? 난 그냥 아빠랑 계속 자고 싶어요. 뭐? 아빠랑? 현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언제까지 아빠랑 자려고 그래? 그리고 아빠랑 방 쓰면 맨날 파스 냄새 맡아야 될 텐데 괜찮겠어? 그럼요. 제가 매일 저녁에 아빠 팔이랑 다리 주물러 줄게요. 그러니까 아빠 옆에서 자게 해줘요. 단칸방에서 지낼 때 늘 막내 아들을 데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도 아들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 몸 여기저기를 살폈죠. 그러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깨를 주물러 주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구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온몸이 구석구석 안 아픈 곳이 없었죠. 습관처럼 아이고 소리를 내면서 누우면 자는 줄 알았던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아빠 아프지 말라고 팔과 다리를 주물렀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자식들을 보면 힘이 났답니다. 그런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는 꼭 방을 혼자 쓰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아내와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과 대출 조금 보태서 마련했던 아파트였어요. 그 와중에도 제 걱정을 하는 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현수가 이 방에서 공부도 하고 잠도 잘 잤으면 좋겠어. 대신 침대는 아빠가 만들어준 거니까 아빠랑 같이 잔다고 생각해. 우리 현수가 아빠를 이렇게나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네. 막내 아들은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죠. 콩 한 쪽도 나눠 먹어야 가족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었는지 유치원에서 준 간식을 집까지 챙겨오기도 했어요. 제 자식이라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남자아이답지 않게 천성이 착했답니다.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자식들 보면서 버텼죠. 그저 아내와 자식들 크는 걸 보는 재미로 살았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과분한 행복이었는지 하늘은 너무 빨리 저희 부부한테서 아들을 데려갔습니다. 아들이 25살 되던 해에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된 거죠. 정직하고 착했던 아들을 허망하게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자식 잃은 부모 심경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특히 아내는 장례가 끝나고도 한동안 아들 방을 정리하지 못했죠.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언제까지 현수 방에서 울고만 있을 거야? 이렇게 울다 나도 현수 따라갈 거야. 그냥 냅둬. 가족들 여기 다 두고 혼자 얼마나 무섭겠어. 현수, 우리 현수.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딸이랑 내 생각은 안 해? 아내는 밤낮 할 것 없이 아들 방에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봐도 소용이 없던 아내였죠. 그런데 그때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아내를 위해 나서기 시작했어요. 딸은 울고 있는 아내 곁으로 가서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엄마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어. 엄마 마음 다 이해해. 가슴 속에 있는 응어리 다 풀릴 때까지 울어. 내가 같이 있어줄게. 알았지? 아이고, 진경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난 괜찮아. 그러니까 엄마 충분히 슬퍼하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면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자. 자식 먼저 보내고 슬픔에 빠져만 살던 아내는 딸의 정성 덕분에 겨우 힘을 차렸죠. 그때 딸을 보면서 저는 참 인생에 자식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식들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두 아이가 바르게 자라준 게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남은 세 식구는 현수를 가슴에 묻고 각자 위치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다 딸이 29살이 되던 해에 결혼하겠다면서 사위를 데리고 왔었어요. 처음 본 사위는 직업도 공무원이었고 성격도 싹싹한 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인 경상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돈 부분의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던 사위가 결혼 준비 이야기가 나오자 기가 잔뜩 죽은 채로 말했어요. 결혼 준비는 저희끼리 모은 돈으로 하기로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농사를 짓고 계셔서 아들 장가 간다고 돈 보태줄 여유가 없으세요. 제가 신혼집 마련할 때 도와주겠다고 말하니까 사위가 저렇게 말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단칸방에서 어렵게 살던 과거가 떠올랐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자식이 힘든 길로 가는 걸 뻔히 아는데 제가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둘이 살라고 궁전을 지어주겠다고 했어? 1억 정도 보태줄 테니까 빌라라도 알아봐. 나도 힘들게 살아봐서 알아. 집에서 제대로 쉴 수 있어야 회사에서도 능률이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은 빌라로 한번 알아봐. 제 말에 사위는 계속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딸의 결혼 자금으로 1억을 보태줬습니다. 비록 아파트는 아니어도 빌라 정도는 꼭 해주고 싶었죠. 시집가는 딸한테 아파트는 못 해줘도 편하게 쉴 수 있는 빌라 정도는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수많은 하객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나 있는 딸 시집 보내고 나니까 이제 부모로서 할 일은 끝났구나 싶었죠. 자식도 둘이나 낳고 딸은 아들과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어느새 5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여행도 다니자고 얘기할 만큼 시간 여유도 생겼었죠.
여행 갈 생각에 매일 들떠있던 아내였는데 결국 여행은 떠나보지도 못했어요. 그 당시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던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갔었습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내는 결국 병원에서 암 판정까지 받게 된 거죠. 누가 제 인생에 장난을 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곁으로 가고 싶어 하던 아내는 암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아들에 이어서 아내까지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나니까 삶에 의욕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한동안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았습니다. 텅 빈 집을 보면 가슴이 답답했죠. 그때 사위는 제가 걱정됐는지 한동안 퇴근을 저희 집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저녁 시간에 집으로 온 사위를 보고 깜짝 놀라서 물었답니다.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오늘은 장인어른이랑 저녁 같이 먹고 싶어서 왔어요. 아직 식사 전이시죠? 아직 못 먹었지. 얼른 들어와. 사위는 일부러 퇴근하고 집으로 안 가고 절 찾아왔던 거죠. 그날도 사위가 사온 해물찜 놓고 같이 술잔을 기울였어요. 꼭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때 사위의 세심함에 고마워서 이렇게 말했죠. 고맙네. 자네가 이렇게 내 생각을 해주는 줄은 몰랐어. 사위가 아니라 아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전화하세요. 가족이잖아요. 슬플 땐 같이 이겨내야죠. 아내도 제가 여기 온다고 하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저 부르세요. 그 다정한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아들에 이어 아내까지 허망하게 잃고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슬픔에서 벗어나고 있었어요. 말년에 살가운 사이 덕분에 정말 아들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딸과 사이는 근교로 여행을 가더라도 저와 같이 가려고 했었죠. 게다가 자주 왕래하면서 지켜보니까 딸과 사이는 여전히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 같았어요. 자식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걸 보는 게 유일한 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죠. 평생 속 한 번 섞이지 않을 것 같았던 사위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만 거예요. 공무원이었던 사위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차로 치고 만 겁니다. 저는 정말 사위가 친 사고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죠. 그런데 연락을 받고 딸과 같이 경찰서로 가보니까 정말로 사위가 조사받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위는 음주운전에다가 사람까지 상해를 입혀 파면되고 말았죠. 그런데 불행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피해자 합의금까지 물어주다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위는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걸 잃고 고통스러워했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마음이 안 좋을 정도였어요. 한 번은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보고 걸어가는 사위를 본 적도 있었어요. 처자식 다 있는데 직장을 잃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위를 따로 집으로 불러서 현금을 좀 쥐어주면서 말했어요. 얼굴이 많이 까칠해졌네.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주머니에 넣고 다녀. 요즘 면접 보러 다닌다면서 배고프면 밥도 사 먹고 해. 저는 이럴 자격이 없어요. 정말 죄송해요, 장인어른. 제가 왜 그랬는지 정말 바보 같았어요. 알면 됐네. 자네 아직 젊지 않나. 그러니까 힘 좀 내. 자식 둔 부모는 세상에 못할 게 없다잖아. 그러니까 힘들어도 처자식 생각해서 버텨. 가장이라면 이겨내야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위는 제 위로에도 쉽게 일어서질 못했죠. 다시 공무원은 못해도 일반 회사라도 다녀보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고
연락이 오면 면접을 보러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공무원으로 일하다 불명예스럽게 파면당한 사위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명절이라고 손주들까지 데리고 온 적이 있었죠. 오랜만에 놀러온 손주들에게 용돈을 쥐어줬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사위를 보니까 살이 쏙 빠져서 얼굴이 헬쓱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얼굴로 사위를 보면서 말했죠. 자네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얼굴이 그게 뭔가. 살이 쏙 빠졌네. 아휴.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의 한 말인데 제 한숨 소리에 사위는 고개를 숙였어요.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안절부절 앉아있더라고요. 살갑고 넉살 좋던 옛날 사위 모습은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었죠. 그때 딸이 사위 대신 대답하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 벌써 7kg나 빠졌어요. 밥도 잘 먹지도 않고 계속 이력서만 넣고 있는데 연락 오는 것도 없네요. 딸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위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위를 걱정스럽게 바라만 보다가 구멍난 양말이 보였죠. 하필 또 양말까지 구멍난 걸 신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마음에 괜히 딸한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넌 집에서 살림한다 내가. 구멍난 양말은 정리 좀 하지. 저게 뭐야? 식구들이 저렇게 다니면 네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누구 양말 구멍 났어? 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구멍난 사위발을 보게 된 거죠. 그러자 딸은 한숨을 쉬면서 사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서랍장 위에 둔 건 버릴 거라고 신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해. 내가 잘못 들었나 봐. 다음엔 조심할게. 아니야, 그냥 내가 미리 버릴게. 그리고 그 미안하단 말 좀 그만해. 아주 입에 붙겠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사이좋던 딸과 사이는 사면 초가 같은 상황에 예민해지고 있었어요. 죽고 못 살던 부부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서로를 탓하면서 싸우다가 끝내는 갈라서는 부부도 많이 봤었죠. 가난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말처럼 딸과 사이도 점점 사이가 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긴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위를 고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며칠 뒤 딸과 사위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사위를 보면서 말했어요. 자네, 내 회사 들어와서 일 한번 배워보게. 네? 장인어른 회사요? 왜? 싫은가? 아직도 책상에서 하는 일만 하고 싶은 거야? 아니요. 저야 일만 주시면 이 한 몸 갈아서라도 잘할 자신 있어요. 저 정말로 일하고 싶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니까 고되고 힘들 거야. 그래도 다 배워두면 점점 편해질 거니까 열심히 배워봐. 난 사위라고 봐주고 그러는 거 없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배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드려요. 사위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고맙다면서 눈물까지 흘렸죠. 그리고 옆에 있던 딸도 울먹이는 얼굴로 제 손을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걱정만 끼쳐서 죄송해요. 원래 자식 둔 부모는 죽을 때까지 팔자의 걱정이 없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애들이나 잘 키워. 기뻐하는 사위와 딸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한결 놓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사위가 본격적으로 첫 출근을 했죠. 한동안 백수로 있다가 출근해서 그런지 사위는 첫날부터 저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뭐부터 할까요? 이거 저쪽 작업장에 두고 올까요? 아니면 제가 주변 청소부터 시작할까요? 아유, 이 사람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일에 순서가 있지. 기다려봐.
하나씩 천천히. 의욕이 앞선 사위는 저한테 계속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한동안 풀 죽은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의욕적인 모습을 보니까 보기 좋았죠. 그렇게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한 사위는 한 번 알려주면 금방 익혀서 혼자서 일도 꽤 잘했습니다. 게다가 워낙 넉살 좋고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같이 일하던 직원들과도 금방 친해졌죠. 한 달쯤 되니까 꼭 몇 년씩 같이 일한 사람들처럼 친해져 있었어요. 그렇게 첫 월급을 받던 날, 사위는 점심시간에 모인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 첫 월급 받아서 막내가 한턱 쏘겠습니다. 저녁에 삼겹살 회식하러 다 같이 가요. 그동안 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살게요. 다음 달도 잘 부탁드려요. 사위의 말에 직원들은 박수를 치면서 좋아했죠. 사위는 처음이라 실수도 많이 했는데 직원들이 많이 도와줬다면서 보답하고 싶다고 했어요.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사위는 아주 훌륭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사위는 수년간 가구 공장에서 저와 같이 일했죠. 사위랑 같이 일하니까 정말 든든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건강검진을 받게 됐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꾸 소화불량이 생기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위암 2기 진단을 받게 됐죠. 너무 놀라서 저는 딸네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위암 2기란다. 어떡하면 좋냐. 아빠, 그냥 이번 기회에 일 좀 쉬세요. 어차피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으려면 병원도 계속 다녀야 하는데 잠시 쉬는 것도 방법이에요. 내가 쉬면 회사는 어떡해. 거기 나만 보는 직원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쉬어. 이제 김서방도 일 알아서 잘한다면서요. 내가 김서방이랑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 이제 쉬세요. 돈이 뭐가 중요해. 건강이 먼저지. 딸은 저한테 잠시 쉬라고 말했어요. 회사를 차리고 휴가 때 말고는 쉬어본 적 없던 저는 망설여졌죠. 그러자 옆에 있던 사위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회사 다 챙길게요. 그리고 아버님 회사에 직접 안 나오셔도 걱정 안 하시게 매출도 제가 매달 다 보고 드리고요. 그러니까 제발 건강부터 챙기세요. 그래, 자네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잠시만이라도 자네한테 회사 좀 부탁함세. 고맙네. 나 대신 고생 좀 해줘. 걱정 마시고 건강관리에만 집중하세요. 회사는 제가 잘 보고 있을게요. 저는 그렇게 회사를 사위한테 잠시 동안 부탁하게 됐죠. 위암 2기는 생존율도 높아서 병원에서도 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율이 아무리 높아도 제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다 소용없는 확률이었어요. 무난하게 수술이 끝난 줄 알았는데 수술 결과가 좋지 못했죠. 그 후 저는 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건강하게 지내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와중에 회사에 중요하게 결정하고 처리해야 될 일은 쌓여만 가고 있었죠. 결국 저는 사위한테 완전히 회사를 넘기게 됐어요. 그때 저는 사위한테 신신당부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회사를 자네한테 지금 넘기는 건 다 직원들 때문이야. 내가 무너지면 회사가 무너지는데 그러면 나 믿고 같이 일해준 직원들도 다 무너져. 그러니까 박 과장 조언 잘 듣고 신중하게 결정하게.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들 단 한 명도 피해보는 일 없게 잘해줘. 걱정 마십시오, 장인어른. 제가 잘 해낼게요. 자네만 믿겠네. 우리 직원들 좀 잘 부탁하네. 제 손을 맞잡고 잘하겠다고 다짐했던 사위는 한두 달 정도 열심히 하는 척 했어요.
그리고 석 달쯤 지나니까 매출 보고서도 안 보내고 아예 전화도 안 받기 일쑤였죠. 그래서 사위가 받을 때까지 전화를 걸었더니 짜증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현장이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제가 지금 그거 보낼 때가 아니에요. 그냥 좀 기다리세요. 알아서 보낼 테니까요. 사위는 이렇게 짜증을 내고 끊어버리기도 했어요. 대체 뭐가 바쁘다고 전화를 이따위로 받나 싶어서 휴대폰으로 공장 내부에 있는 카메라를 확인했죠. 그때 사위한테 휴대폰으로 공장 내부를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있다는 걸 말 못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쁜가 싶어서 봤더니 다른 직원들은 일하고 사위는 공장 뒤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바로 사위한테 전화를 걸어서 따져 물었습니다. 자네, 내가 공장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했지? 거기 꽁초 잘못 버리면 진짜 큰일 나. 지금 저 감시하세요?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될 분이 왜 그러고 계세요? 내가 지금 가만히 치료받게 생겼나? 잘하겠다더니 이게 다 뭔가. 뻔히 놀고 있으면서 보고서도 안 보내고. 이럴 거면 다 때려쳐. 아, 알았어요. 보낼 테니까 그만 훔쳐보고 그냥 한숨 푹 주무세요. 달라진 사위 모습에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있는 제 몸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위가 보내온 매출 보고서는 애들 낙서만도 못한 게 온 겁니다. 그 후 병원에서 매일같이 사위한테 전화해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나 확인했죠. 이대로 가다가는 애꿎은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자료도 안 주는 사위 때문에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오랫동안 같이 일하던 박 과장한테 다급한 전화가 제게 걸려왔어요. 사장님, 지금 회사 난리 났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러나? 지금 사장님 사위가 회사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고객이 환불 요청하면 죽어도 못 해주겠다고 버티면서 글쎄 고객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불만 접수도 너무 많아요. 왜 환불 안 해주겠다는 거야? 소비자 보호법은 괜히 있는 줄 알아? 그러니까요. 난리가 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맨날 지인들 불러서 술판까지 벌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일 못하는 직원들 자기 마음대로 다 해고시켰다니까요. 지금 일손 모자라서 남은 직원들도 아주 죽을 맛이에요. 뭐야? 해고? 누구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시켜? 같이 일하던 동료들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는 거 보고 자기들도 나갈 거라고 다들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개판이에요. 오죽하면 아픈 사장님한테 제가 전화까지 했겠어요. 박 과장은 답답한 마음에 저한테 전화했던 겁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바로 사위한테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병실 문을 들어오는 폼을 보니까 벌써 반양아치 같은 자세였죠. 화가 난 저는 사위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네, 회사에서 대체 뭘 하고 다니는 게야? 직원들한테 모범이 되는 사장이 돼야지. 내가 이러려고 자네한테 회사 맡긴 줄 아나? 내가 어떻게 이룬 회사인데 가족이라 믿고 맡겼더니 지금 뭐 하는 거야? 회사가 장난인가? 자네 마음대로 하려면 혼자 일해야지.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리고 왜 보고서는 매달 안 보내고 빼먹고 있는 건데? 그만 좀 간섭하세요. 회사 사위한테 맡겼으면 땡이지. 왜 이렇게 참견을 하세요? 제가 알아서 굴릴게요. 누가 꼰대 아니라고 할까봐 그래요? 어차피 저한테 물려준 제 회사예요. 그냥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뭐야? 그게 어떻게 자네 회사야? 당장 보고서 전부 가져와. 매출 보고서부터 영수증 한 장까지 싹 다 가져와. 제가 왜요? 이제 제 회사라고요. 잘해보라고 넘길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보고서를 가져오래요. 나중에 돌아가시면
아버님 묘자리는 알아봐 드릴게. 사위는 묘자리 알아봐 준다는 말을 하더니 비웃고는 나가버렸어요. 정말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런 저를 더 기가 막히게 만든 사람이 딸이었습니다. 한동안 병원 근처도 안 오던 딸이 문을 벌컥 열고 잔뜩 화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아픈 아빠를 찾아와서 한다는 첫 마디가 이거였죠. 아빠, 사이 못 잡아 먹어서 안 달랐어? 알아서 잘 하고 있는데 대체 왜 그래요? 뭐야? 너 지금 아빠 병실에 오랜만에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고작 그거냐? 그럼 내가 왜 왔겠어요? 그 사람 우리 집 가장이에요. 아빠가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잔소리만 하니까 귀를 못 펴잖아요. 회사에 박 과장이란 사람도 사사건건 태클만 걸고 있다고요. 박 과장이 네 남편보다 더 오래 일했어. 당연히 박 과장 말을 들어야지. 그 박 과장마저 잘리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아빠가 먼저 그만하세요. 한 번만 더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땐 아주 박 과장도 해고할 거예요. 뭐야? 너 지금 네 애비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키워준 값이라도 달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사람 피 말리게 좀 하지 말아요. 그냥 가만히 누워서 치료나 받아요. 딸이라는 게 오랜만에 와서 아빠한테 괜찮냐는 말 한 번 묻지도 않았어요. 착했던 딸이 왜 저렇게 변했는지 기가 막혔죠. 딸과 사위라는 것들이 저런 말만 하고 간 뒤로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점점 컨디션도 안 좋아져서 몸만 망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사위한테 전화를 걸었죠. 대체 왜 어려운 시기에 손을 내민 나한테 이런 짓을 하나 물어봐야 속이라도 시원할 것 같아 사위한테 물었습니다. 자네 원래 이런 놈이었나? 그동안 탈을 쓰고 이렇게 날 속였던 거야? 당연하죠. 저 음주운전으로 사고 친 거 못 봤어요? 그때 알아보셨어야죠. 저 좋은 놈 아니에요. 나쁜 놈이에요. 잘나신 우리 장인어른 돈 좀 뽑아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다 넘겨주고 집만 남으셨잖아요. 집이라도 잘 지키고 싶으면 그만 간섭하세요. 이게 사위의 실체였어요.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는 말이 진짜였던 거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 다르다더니 딱 저런 놈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 혼자서 큰 수술을 몇 차례나 받고 퇴원했지만 누구 하나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박 과장과 몇몇 직원이 전화와 문자를 해준 덕분에 힘이 조금 났죠. 하지만 제가 건강을 되찾는 동안 이미 회사는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일했던 직원들도 거의 나간 상태라서 다시 회사를 일으켜볼 엄두도 안 났어요. 그저 영문도 모르고 해고된 직원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직원들 대부분이 저랑 사업 초부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퇴원하고 엉망이 된 공장을 보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초창기 아내와 둘이 이 공장을 쓸고 닦으면서 시작했던 곳이었죠. 옛날 생각에 공장을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왈칵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사이놈이 담배를 입에 물고 나타나더니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을 보자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야, 이런 배은망덕한 놈아. 내 공장에 이게 다 무슨 짓이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담배 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이젠 다 개무시하겠다 이거야? 마음대로 하려고 작정을 했냐고. 아이, 진짜 답답한 양반이네. 언제까지 가구만 팔 건데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다른 거 만들어 팔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작 좀 간섭하라고 했죠. 얼마나 잔소리가 듣기 싫었으면 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겠어요? 내 이놈, 네가 잘했으면 내가 참견했겠어? 그리고
내가 다 차려둔 밥상 떠먹지도 못하고 다 엎어버리는 주제에 무슨 또 사업을 하겠다는 거야. 이 꼴 난 게 다 너 때문이야. 다 아버님 때문에 망한 거죠. 건강관리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저한테 무책임하게 떠넘긴 거잖아요. 나이 들면 건강이 재산이라는데 이젠 집 하나랑 아픈 몸만 남았네요. 그나마 있는 집이라도 지키려면 알아서 건강관리하고 사세요. 괜히 제 사업장 와서 기웃거리다가 쓰러지거나 하지 말고요. 새로 사업 시작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여기서 쓰러져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부정 타요. 그러니까 그냥 집구석에 가만히 좀 있어요. 그리고 되도록 어디 구석에 좀 있어요. 이따가 중요한 사업 파트너 올 텐데 보기 안 좋으니까 좀 나가세요. 사위놈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면서 말했죠. 게다가 저한테 나가라면서 망언까지 내뱉었습니다. 심지어 가구 공장이 망할 것 같았는지 업종을 바꾸겠다면서 다른 일에 손을 대고 있었죠. 공장 곳곳에는 반품된 물건으로 가득했어요. 이미 잔뜩 손해본 게 분명했는데 사업 자금이 있을까 의문이었죠. 그때 바닥에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는 재료들과 일할 때 쓰던 각종 장비들이 꼭 저를 보는 것 같았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는 바닥에 있는 장비들처럼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위기에 처한 딸 부부 살려보겠다고 도와준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는 게 너무 진짜 화가 났습니다. 비통한 마음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면서 소리쳤죠.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 천벌받게 해주세요. 진짜 신이 있다면 제발 저놈한테 날벼락이라도 내려달라고요. 내 목숨 바쳐서라도 저 자식 망하는 건 똑똑히 봐야겠으니까 제발 천벌을 내려주세요. 저 빌어먹을 놈 망하는 꼴 보기 전에는 절대 두 눈 못 감습니다. 그동안 70 넘은 인생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이렇게 몹쓸 병에나 걸린 제 인생이 싫었습니다. 점차 늙어가는 몸은 이제 젊을 때 몸도 아니었고 그저 나이 들고 힘없는 노인에 불과했어요. 심지어 오로지 가족만 보고 살아온 저를 배신한 사람이 친딸과 사이라는 게 저를 더 힘들게 했죠. 이런 현실이야말로 저한테는 천벌과도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생각에 항암 치료에만 전념했어요. 그때 곁을 지켜준 건 박 과장과 직원들이었죠. 심한 충격으로 입맛까지 잃은 저한테 직접 만든 죽을 가져온 박 과장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제 아내가 만든 거예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빈속에 어떻게 약을 드시려고 그래요? 고맙네. 날도 추운데 뭐하러 왔어? 사장님 목소리 들어보니까 폭설이 와도 가야겠다 싶더라고요. 다른 직원들 사장님 원망 안 해요. 지난 세월 동안 사장님이 보여주신 의리가 있는데 누가 원망해요?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셔서 다시 저희랑 등산이나 가요. 예전엔 주말에 직원들 모아서 사모님까지 모시고 자주 갔었잖아요. 그걸 다 기억하나? 아휴, 내가 미안하게 됐네. 괜찮습니다. 저희 그동안 사장님 밑에서 배운 기술 덕분에 새로 취업도 금방 했어요. 지금 사장님 퇴업만 하시면 다 한턱 낸다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박 과장의 말에 그래도 인생 아주 잘못 살진 않았구나 하고 위안이 됐죠. 그렇게 힘을 얻었던 건지 다행스럽게도 항암 치료 부작용도 없었고 점차 컨디션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 몸 하나만 잘 챙기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병원에 다녀오는 저를 누군가가 붙잡았죠. 놀라서 저를 잡은 사람을 보니까 엉망인 몰골로 나타난 딸이었어요. 그리고 목이 다 쉰 딸이 저한테 충격적인 말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회사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뭐?
불이 나? 왜 불이 난 건데? 모르겠어요. 조사를 해봐야 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사람 전신화상 때문에 꼼짝도 못하고 병원에 있어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공장에 원인 불명의 불이 나 전부 다 탄 거예요. 궁지에 몰리니까 눈물 범벅이 된 딸은 도와달라며 애원하러 온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도와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딸의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죠. 오래된 직원 그렇게 막 자르더니 이제 와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내가 사업은 사람이 중요하다고 했었지. 기억은 나냐? 사장 하나 있다고 사업 돌아가는 거 아니야. 다 내 옆에서 같이 고생해준 직원들이 있었으니까 내가 사장으로 있을 수 있던 거야. 그 직원들 덕분에 네가 이만큼 큰 거라고.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저 그동안 남편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회사 통장에서 뭐가 어떻게 나가는지도 몰라요. 이러다가 정말 공장 넘어가게 생겼어요. 제발요. 아빠 공장이잖아요. 그때 딸이 제 공장이라면서 부탁하니까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뒷방 노인네 취급하면서 제 말은 싹 다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제 공장이라는데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심한 딸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죠. 내 직원들이 전부 사라졌는데 거기가 왜 내 공장이야?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네 남편 수도 없이 전화해서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땐 간섭하지 말라더니 이젠 도와달라고? 손바닥 뒤집듯이 태도를 바꾸는 널 뭘 믿고 도와줘? 이제 거긴 나랑 상관없는 곳이니까 둘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담배 피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겨울엔 특히 난방용품도 조심해서 쓰라고 했었잖아. 이미 내 손 떠났어. 내가 그렇게 잔소리할 때 기회 다 날려먹은 거야. 알겠어?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한겨울에 그렇게 불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더니 결국 이 사단이 난 것 같았어요. 가구 공장이라 나무가 많아서 겨울에는 조심할 게 많은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딱 겨울에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난 거죠. 결국 끝까지 제 말을 듣지 않던 사이놈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사고가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사이놈이 알아서 한다더니 회사를 좀먹는 짓을 하고 있던 거죠. 회사에 자금난이 시작되니까 공장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신용대출까지 손댄 거예요. 얼마나 잔뜩 받았는지 이자 계산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딸이 도와달라고 찾아온 거죠. 하지만 제가 바보도 아니고 2번 당하겠습니까?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찜 내놓으라던 만행을 전부 봤는데 제가 뭐하러 돕겠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연락이 전부 끊겼죠. 사위가 아파서 누워있으니까 딸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한번 밀리기 시작한 대출금을 더 이상 감당 못할 지경까지 간 상태였어요. 결국 공장 관련된 모든 게 경매로 넘어갔죠. 진짜 그야말로 쫄딱 망한 겁니다. 그랬더니 상상도 못한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제가 아플 때는 보여주지도 않던 손주들까지 전부 데려와 딸이 집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더라고요. 저 그동안 반성 많이 했어요. 아빠 자식으로 못할 짓 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저한테 다시 가르쳐 주세요. 다 뼈에 새기면서 배울게요. 2애들까지 감당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발요. 이제 와서 저한테 저렇게 울면서 말하는데 자식이라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보니까 믿었던 도끼한테 찍힌 발등이 더 아프고 오래 남더군요. 자식이라도 더 이상 거둘 생각이 없어서 차갑게 말했죠.
망하니까 날 찾아와. 네가 날 진짜 부모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렇게 오지도 못했을 거다. 내가 찾아오지 말라고 그랬지? 절대 난 널 용서할 마음이 없어. 목구멍이 포도청이 될 때만 아빠냐? 너한텐 부모가 그런 거야. 너무 급해서 그래요. 아빠, 제발 손주들 봐서라도요. 저 보기 싫으면 손주 봐서라도 제발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할게요. 손주들도 안 보여주더니 이젠 자식까지 앞세워? 뭘 부탁하는데? 어디 드러나 보자. 아빠, 미안한데 정말 죄송한데요. 나 아빠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아주세요. 애들 아빠 병원비에다가 생활비 대출 받은 것까지 밀려서 죽을 것 같아요. 우선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제가 그때 이후부터 극진하게 모실게요. 정말이에요. 각서라도 쓰라면 쓸게요. 이제 친딸 자식은 나밖에 없잖아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끝까지 저한테 대출을 바라는 딸의 사과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오히려 더 확실해졌어요. 지금 또 도와주면 부모 버리고 도망갈 년이라는 걸 딱 알았죠. 그래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주 끝까지 부모가 아니라 날 돈줄로 보는구나. 네 엄마가 지금 네 꼴 보면 가슴을 치고 올 거다. 난 이제 딸 없어. 썩 꺼져버려. 이젠 네 면상도 보기 싫다. 한 번만 더 찾아와서 돈 타령하면 그땐 경찰 부를 줄 알아. 제가 단호하게 말하고 인터폰을 끊어버리자 밖에서 아빠를 부르는 메아리가 들렸어요. 그 후 딸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부모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자식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기도 싫었죠. 게다가 부모가 암에 걸려서 혼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한 번도 오지 않았던 게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 남편 병원비 내야 된다고 저한테 대출해달라는데 제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속 썩히던 딸과 연을 끊고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같이 가구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들과 등산도 다니고 있죠. 이제 70 중반이 된 저는 늙고 병든 노인에 불과해요. 젊은 날에 일만 하면서 제 몸을 돌보지 못한 건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게 좀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나를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죠. 이제는 정말 어떻게 살던지 전혀 궁금하지도 않아요. 저는 부모로 할 만큼 했고 스스로 망친 건 본인들이랍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이라도 상도덕은 지켰어야죠. 자식 키우는 부모가 죄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식이니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너무 당연하게 바라기만 하는 자식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줄 수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부모를 존경하는 자식에 한해서만 가능한 일이죠. 제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부모이자 자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낳아봐야 부모 마음을 이해한다는데 어떠신가요? 저는 오히려 부모님께 못해드린 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후회 많은 인생이라도 칠순이 넘도록 살아있는 건 어린 시절 저를 키워준 부모님 덕분이죠. 얼마 전에는 부모님 기일이라 산소에 가서 풀을 좀 정리하면서 괜한 넋두리도 했네요. 부디 제 사연을 듣는 분들은 제 딸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일은 절대 없길 바랍니다. 인생은 나 혼자 잘난 척하고 살 수도 없고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잘할 수 있는 일은 존재하지 않죠. 지금은 괜찮아도 언제든지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 간의 신뢰와 믿음을 깨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긴 사연까지 쓰게 됐죠.
70 넘어서 알게 된 인생의 참뜻이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